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그리고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의 최재욱 교수님, SBS 보도국 경제부의 권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교수님께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도권에 한해서 2단계로 유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취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3단계로 바로 격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조치와 또 충격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볼 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3단계의 이 향상 효과를 통해서 방역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점을 통해서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고요. 매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권대리 기자. 네. 그러면 음식점, 카페 등 밤 9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거기 앉아서 드실 수 그러니까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일반 음식점이나 어디나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고 배달앱 같은 걸 통한 배달만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금 고위험 시설 중에 하나인 300인 이상 학원만 지금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원이 10명만 넘어도 모여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만 되는 겁니다. 10명 이상의 학원은 다 그렇습니다. 학원은 그동안은 대면 수업을 해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면 수업을 하는 데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대형 학원들, 그러니까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들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서 이미 영업이 금지되고 있었는데 그 밑에 한 20명, 30명씩 다니는 학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0명 넘는 학원은 이제 수도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명 밑으로는 교습소라고 그래요. 그런 곳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계속 해도 되는데 10명 이상이 모이는 학원들은 당분간 영업을 수도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들,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헬스클럽, 당구장 이런 곳들도 수도권에서는 9월 6일까지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네.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아마 술을 파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른바 호프집, 네. 맥주집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데들도 이제 보통 일반 음식점으로 원래 유흥주점은 이미 못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영업을. 예.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도 술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술을 안 파는 데들은 이제 휴게 음식점인데 이런 곳들까지 전부 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못 하는 거니까요. 앉아서 드시는 손님들은 안 되는 거니까요. 예. 테이크아웃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카페들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9월 6일까지는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타벅스를 가신다고 하면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나오셔야지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교수님도 아시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얼마 전 경기도 파주 지역 스타벅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은 또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에도 포장만 가능하지 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지 안에서는 못 마시도록 한다.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다른 곳은 상관이 여전히 없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네, 일단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도권의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하되 실질적으로 3단계 효과를 내는 2.5단계다.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박능우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2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예, 수도권에 한해서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상당히 우려됐던 대구, 경북 지역 그때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당시 대구 시내가 그야말로
뭐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구체적인 단계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에 대한 큰 원칙만 이야기를 했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집에서 계시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그 효과가 그 당시에 있었지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이 조치가 일주일이란 말이죠. 네네. 일주일인데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 아마 금요일, 일주일 뒤에는 정부가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갈지 하향 조정할지 아니면 3단계로 가게 될지 일주일이면 효과가 나올까요? 네, 충분히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 사실 현재 시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형성한 이 열흘 전의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14일 날 100명 환자가 처음으로 돌파하고 나서부터 계속 200명, 300명 넣는 것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더블링 이펙트라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열흘간 이렇게 보면은 그 증가 추세가 300명에 4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더블링 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추세가 꺾여서 지금 유지되는 게 아니고 꺾였으면 좋겠는데 꺾여야 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고요. 그러한 자신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실질적인 조치까지 올려서 이 부분을 꺾어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좀 들여다보겠다.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구, 경북, 신천 지발 집단 감염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이런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 앞서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여행까지 통제하고 이동을 아예 통제한 적도 있으니까 3단계 이상 가는 조치까지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베트남에서도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3단계에 해당하는 3단계를 정부가 늘 고심하면서 하는 얘기가 3단계는 마지막이고 3단계를 취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멈춰서게 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베트남의 3단계 어떤 상황인지 직접 하고 있는 이 베트남 다낭에 사시는 교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식당, 뭐 마사지, 관광업 쪽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가게를 다 문을 닫았고요. 베트남 교민들, 베트남 기업들 똑같이 뭐 공장이나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무급으로 이제 쉬는 형태가 많이 있고요. 생활에 엄청 힘들죠. 지역을 못 움직이고 그리고 해변가나 강가에 체육시설, 운동시설 다 봉쇄하다 보니까 나가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밤 되면은 그냥 어떤 유령이 도시 마냥 닫혀 있는 상태예요. 3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효과는 좀 상당히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부로 못 나가다 보니까 대한항 지역이나 강남 지역에서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은 번지지 않고 있고요. 권혜 기자도 얘기를 잘 들어보셨는데 사실상 대부분 다 문을 닫아버렸다.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3단계 가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예, 저것 때문에 서민 경제에 끼칠 악영향, 대한민국 경제에 끼칠 악영향 이것 때문에 정부가 3단계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뭐 고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그 우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2단계 거리두기로 겨울 전에 이 재확산세가 잡힌다는 가정 하에서 올해 마이너스 1.3%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3단계 간다면 또 하향 조정할 그때는 가능성이 올해는 있겠군요. 마이너스 2.2%인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이 중요합니다. 사실 올해는 어느 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고 내년에 얼마 정도 반등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단계 거리두기로 이 상태에서 재확산을 멈추지 못하면 올해 마이너스 2.2% 역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도 1.2%밖에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2019년 때만큼의 경제도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타격이고 3단계로 간다고 하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 방역 당국에서도 되게 비참한 상태라고 표현했던 그런 거의 완전한 셧다운 상태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경제에는 정말 뭐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지금 권혜리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사실상 뭐 셧다운이 됐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서 일자리를 달라, 일을 달라. 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 죽으나 지금처럼 할 일이 없어서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 차라리 일을 해서
빵이라도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3단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꼭 예. 지적해야 될 사항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 충격과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의 장기적인 효과를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지점 매우 좀 안타깝고요.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 사회, 부처가 공조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어떻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걸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2.5단계라는 말도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2단계냐 3단계냐 선택을 하던 순간에서 2.5단계면 뭐가 어떠냐. 이 3단계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만든 예,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이런 양쪽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정책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만들어 보는 지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유념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어제 신규 확진자가 371명? 네. 예, 301명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사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런 문제 등을 놓고서 하는 것을 파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것을 파업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휴업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핵심을 짚어서 먼저 정부가 오늘 합동 브리핑 열어서 이 파업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미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10명을 고발 조치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부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정부 발표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면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고 겁박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정부가 이런 말 그대로 정치적인 탄압, 아주 가혹한 탄압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우리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저를 먼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법률적 문제 제기,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등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저를 잡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총리실과 간담회가 있었을 때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판단해서 서로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진료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의사로서 본분을 잃지 말자는 게 제일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걸 보고 이거는 구두로 대화 약속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과 대화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앞으로 저희도 국민과 곁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마지막 말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저희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매우 좀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업을 하게 된 이 배경과 이 원인은 기본적으로 지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 3월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여러 가지 정책이 충돌하고 네 가지 정책 아마 저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가지 정책이니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을 보험 급여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비대면 소위 원격 진료죠.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4대 악인지 4대 선인지 이런 부분은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논의 정책 네 가지는 굉장히 중차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과대학 정원만 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만들어서 양성해서 전문의까지 거치면 10년에 걸린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 만들면 다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 그랬는데 논의를 하자. 다만 그 논의와 이런 부분을 워낙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지금 이 최일선 전선에서 환자들과 진료하는 이 과정에서 내년으로 미루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미루지 않고 이게 일종의 총선 공약이니까 바로 시행했다고 해서 바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도 진료를 포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수습해 볼까 하고 계속 협의를 하자고 논의했는데 협의가 진행 안 되고 원칙은 변하지 않고 이걸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거는 보완에 대한 부분만 해라. 이런 식의 논의가 있어 결국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의 논의가 철회가 된 거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자 해제 차원에서 이 부분은 결국 이분에 시작한 것들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이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도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정치권과 이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추진하는 이 부분이 정치가 방역을 훼손하지 않고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지혜를 좀 모아주시고 현명하게 좀 더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5월 말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 의료계 등의 의견 수렴이 먼저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거 결정하거나 그런 단계 아니다. 5월 말엔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된 게 지난 7월 9일이네요. 보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서 내년부터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 자 그럼 의사들이 반발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의대 정원 확대, 그다음에 공공의료학과 확대죠. 이른바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주로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너무 의사들이 몰려 있으니까 지방에서만 일하는 그런 의사를 양성하겠다. 이 두 가지에 지금 반발하는데 이걸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SNS를 보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정원 확대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OECD 평균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의사 정원이 좀 모자란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요구 있습니다만, 이건 OECD 평균을 꼭 굳이 강조해서 모든 걸 다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럼 모든 걸 하향 조정해서 평균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 미국, 영국 대체로 우리나라하고 OECD 평균 의사 수가 2.3명, 2.6명, 2.8명 대체로 비슷합니다. 차이는 없고요. 그것보다도 뭐가 문제냐면은 이러한 논의 자체를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확대 인로에 대한 현상에서 또 치료에 몸담고 있는 이 의사들과 이런 부분들을 왜 정책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쳤다. 전혀 거친 바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가장 대표성 있는 기구고요. 의사협회 산하의 의학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 부분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과정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의료 단체와는 할 수도 있겠죠. 그 일부 의료 단체라는 것이 소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과거의 운동권의 그런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대표성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철된 과정과 절차가 좀 원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나 또 서울대학교 교수분이나 제가 속한 고려대학교 많은 이 의과대학 교수들 협의회에서도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다. 예. 절차와 과정을 좀 합법적인 절차와 준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내년쯤 돼서 코로나19가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충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 왜 그런데 그걸 지금 왜 현 시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무슨 군사 조치하듯이 긴급조치 실시하듯이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소통하지 않느냐라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또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의사들이 과연 전두환 정권이었으면 파업을 했겠느냐. 지금 민주정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지던트라고 많이 하죠.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지금 68.8%, 거의 70% 가깝게 지금 현재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파업한다는 거죠, 전공의들은? 예. 네, 지금 사실 오늘이까지가 2차 파업 예. 3일 기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건 대한의사협회가 네, 하는 대한의협에서. 파업이고 전공의는 네.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21일부터 파업한다고. 무기한 파업인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70% 가까이 지금 의료 현장은 떠나 있는 상태고요. 어제 기준으로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 근데 여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오히려 26일보다. 예. 그렇게 해서 좀 10% 조금 안 되게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1일 당장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국가고시 실기 시험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험을 의대 교수들은 이런 상황이니 연기해 달라. 우리의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좀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다 원서 취소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예정대로 하겠다고 또 어제 기사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자, 다 좋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뭐 시청자분이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강대강 대치가 정부와 의사 다 나름대로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해 죽겠는데 왜 의사들 때문에 우리 의료진 덕분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꼭 파업이라고 하는 저런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 건지 오히려 지금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알릴 거 알리고 다만 이 상황을 넘길 때까지는 우리는 여러분들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된다면 저희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더라도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지금 치달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기류 네. 엄정 대응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 의료인들 의료 현장을 떠나서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의사들도 다 가족이 있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8개월 동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다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제 환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난 7개월간에 우리 사회가 보였던 이 성공적인 K 방역이라는 것, 이 놀라운 성과는 저는 믿습니다. 이 질본을 중심한 방역 당국과 시민 사회와 의료계의 신뢰와 연대와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러한 신뢰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왜 신뢰와 연대를 깨고 그리고 이렇게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지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한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결자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걸 집행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우리는 유보할 수 있다고 그랬고 좀만 시간 달라 그런 것뿐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에 정세균 총리가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서 그러한 쪽으로 어떤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 같았는데 뭔가 또 깨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또 돌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은 다시 강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또 그러한 연유는 무엇인지 저희도 매우 궁금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신교 지도자들 만난 자리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 방역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된다면 그 의대생 개인에게도 아주 막대한 그런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면서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신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정두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육사 41기고요.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광역시 출신인데요. 국방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도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전임의들은 파업을 하겠다, 계속 맞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어떤 방안은 강구하고 계세요? 네,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한시라도 바로 당사장이라도 의료 현장에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혹시라도 비어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보완하려고 각 병원에서 의사뿐만 아니고 전임의, 교수 모든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도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점과 시선이라는 거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또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받고 우리 사회 기득권층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시선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파업에 대한 아마 여론조사하면은 아주 좋은 반응은 얻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견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다른 어떤 경우와 좀 다른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있어서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자리를 올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이건 의료뿐만 아니고 사회보장 전체 체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의료 대계의 결정적인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이런 바람직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코로나19의 지금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논의를 좀 미뤄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정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어쨌든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어떤 접점이 찾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권혜리 기자 네. 이 기사 이걸 참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나 코로나 환자다라고 70대 할머니가 오늘 낮 12시 반쯤에 말이죠.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역 입구에서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황급하게 피했는데 이 할머니 정말로 봤더니 확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정말로 엄중하고 또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도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병원에 환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병상 배정이 안 됐다. 이게 아마 또 이런 소동을 일으킨 하나의 이유인 것 같은데 뭐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외치면서 또 마스크는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을 구타하고 폭행하는 5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 출근길입니다. 무슨 사람 가자! 이거 핑이라고 하잖아! 너 나를 뭐 마스크를 안 쓴 2명 승객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맞은편에 있는 승객분이 마스크 착용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권혜리 기자, 이게 어제 아침 지하철 2호선입니까? 어제 7시 반에 예. 지하철 2호선에서 당산하고 합정사이 구간에서 출근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저 영상은 저희 SBS 뉴스에 그 시민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저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첫 번째 맞은 분은 예. 좀 참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맞은 분 같은 경우는 예, 좀 같이 이렇게 좀 쌍방 폭행까지 되는 상황으로 거의 그 칸 자체가 좀 초토화되는 분위기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저런 경우가 지금 거의 한 350건 넘게 실제로 그동안 예. 알려진 것만 예. 그렇습니다. 뭐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폭행을 한다든지 막 지나가면서 뭐 침을 뱉는다든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정말 좀 이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편이긴 하지만 좀 이런 거는 정말 자제하고 좀 수칙을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예, 뒤늦게 죄송하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 이 영상 보시면서 아까 하신 말씀 있다고 하는데 짧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개인의 일탈 행동이 강화되고 있고 또 퍼지고 있어서 사회 현상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 불안 증상이 사회 병리학적으로 증가되는 가능성이 커져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 심리학적 지원 체계 마련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재생산돼서 이것이 확산돼서 유행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보도에 있어서의 그런 세심한 좀 주의도 조금 필요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 뉴스를 보내드린 건데 저런 뉴스를 보고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도 어떤 욱하는 감정에 또 저런 걸 따라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윤종신 씨가 부르는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길이 앞에 놓여 있어. 정부가 수도권이라고 특정은 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질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일주일 동안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의 시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 나간다면 저희가 오르막길 끝에 올라서 웃으면서 또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오르막길,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손 놓쳐